먼저 저를 이 유서 깊은 학회의 연례 학설회의에 불러주신 것을 매우 고맙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있습니까요? 제가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살아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남북한 문전이라는 14권짜리 책을 쓰느라고 이것을 꼭 끝내려면 외부 활동, 외부 접촉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10년은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어떤 행사에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지내서 마침내 지난 11월에 14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심리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긴 터인데 마침 이철수 회장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응낙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서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전후사라는 말을 들으니 저는 개인적인 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9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11.6이 일어나는 그 해의 어느 시점에 한길사의 김원호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김 사장은 당시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 투쟁을 하기 위해 자유언론 동아일보 실천위원회 위원으로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길사라는 출판사를 창립해서 좋은 책을 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문인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터인데 김원호 사장 얘기가 이러이러한 책을 내고자 한다. 그런데 제가 이미 발표했던 책에 어느 챕터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싶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응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그 자유언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반유신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고 누구나 다 지지하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응낙을 했어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뒷날 동아일보에 가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그 사람 빨갱이다. 그 바로 해방 전후사의 한 챕터를 썼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수주의를 이끌어온 동아일보에 이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동아일보에서 일을 시작하니까 또 거꾸로 이런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 그 좌파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 왜 우파를 하느냐? 이건 완전히 변절이다. 이러한 공격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해방 전후사 하면은 좌파적인 학자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인식이 강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1권을 만들 때는 어떤 그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집필을 의뢰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던 글들을 자기들이 모은 거예요. 모은 거고 또 그 반유신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저 거기에 응원하는 수준에서 응했던 것이지 그때는 무슨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일화에서 보이듯이 이제 해방 전후사에 인식하면은 우리나라 좌파계를 상징하는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방 전후사가 좌파적인 인상을 강하게 갖게 된 것은 2권 이후입니다. 제1권이 뜻밖의 흔히 하는 말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많이 읽히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출판사도
용기를 내어서 그 다음부터는 기획을 한 겁니다. 기획을 해서 2, 3, 4, 5, 6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면 왜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그렇게 대중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느냐. 아마 저는 이 논문이 나올 만하다고 봐요. 그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왜 그렇게 뜨거운 열기를 불러일으켰느냐. 이 주제만 가지고 하나 좋은 논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갖는 인식은 이겁니다. 우리는 늘 역사를 대할 때 이제 어떤 이런 말을 점잖은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놈을 찾습니다. 소위 이것이 흔히 서양 역사학에서 말하는 bad boy theory 아닙니까? bad boy. 그때 어떤 나쁜 놈들이 있었어. 이 나쁜 놈들이 그때 그 역사를 망친 거야 하는 그 나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역사학의 한 부분이었고, 또 일반 독자들은, 또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서 많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역사에 이런 배드보이들이 있었구나. 이 배드보이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되었고 내 형편도 이렇게 되었구나. 이겁니다. 근데 바로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특히 2권부터 6권까지 오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배드보이들을 많이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유보를 달겠습니다. 이 배드보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해방전후사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배드보이였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서양 역사에서 말하는 배드보이라는 걸 찾아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 많은 사건들이 등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많이 읽고 접하게 된 세대들은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무슨 6.25 전쟁 이런 거를 잘 모를 때입니다. 잘 모르는 세대들이 갑자기 그걸 접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이런 대략 학살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건 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한 60대, 60대의 아주 저명한 학자로 문필 활동이 활발한 분인데 그분이 1년 전에 글을 발표했어요. 그분은 아주 이승만을 아주 맹렬히 비난하면서 자기는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몰랐다.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그 다음에 소위 뭡니까? 국민보도연맹. 그래서 6.25가 나니까 보도연맹 사람부터 죽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다. 이걸 알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을 폭발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거명은 안 했지만 누군지 금방 짐작하실 정도로 작년에 아주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준 충격은 그리고 열렬히 받아들였던 원인에는 지난날 우리 민족사에 있었던 비극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 비극을 일깨워준 데 있었다. 정말 다들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 이건 놀라운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제주 4.3 사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 그리고 특히 여수 순천 사건, 또 6.25 전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특히 보도연맹 사건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피난하면서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지난날에는 막 들어오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부터는 마구 죽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경악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었고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었어요. 제가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장개석 정부는 대만으로 쫓겨서 들어가자마자 그저 원주민들을 마구 학살했다. 마구 학살하는데 어떻게 학살한 거 아니? 제가 좀 기억에도 생생해요. 그 비행기에 싣고 그런 군 수송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싣고 가다가 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비행기에 어디를 열어가지고 그냥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바다에 그냥 다 떨어져 죽겠다. 이게 제가 어려서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고 그 얘기를 듣는 저와 제 친구들은 국민학교 때 친구들은 지금도 자리에 앉으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 장개석이가 그렇게 흉한 것도 한 놈이었나? 아니 그래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죽여? 이렇게 분노하고 장개석과 중화민국에 대한 그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었던 것인데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저도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뒤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 뭐 장개석이가 그렇게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못지않은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예컨대 6.25가 일어나면서 정부가 후퇴하면서 포항 그 일대에서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배에 싣고 그 포항 앞바다를 떠났다는 거예요. 항구를 떠나서 어느 지점에 갔을 때 그 빠져나올 사람들만 빠져나오고 그 배를 그냥 폭발을 시켰다. 그래서 다 죽었다. 이걸 제가 어느 그 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관한 그 논문집에서 읽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요, 이야 이거 대한민국에 그 말이야 이런 참사가 있었나? 그리고 그때 대통령 누구야 이거? 정말 배드보이. 그리고 그 대통령을 뒷받침한 세력이 누구야? 세력. 그게 친일파 놈들이었대. 거기에 대한 적개심. 이거는 자연적으로 행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지난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역사. 참 요새는 잊혔던이라는 말은 철자법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냥 잊힌이라는 말이 철자법에 맞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잊힌 사건들, 잊힌 참사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나는 해전사가 했다. 그러니까 마치 최근에 이제 예컨대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놀래고 분개하듯이 이제 그 해방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참사를 새롭게 접한 사람들이 받는 그 충격과 분노 그리고 그것이 당시 정권으로 향하는 그 적개심 이거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전후사의 그 역사적인 역할이 있었고 또 그것에 호응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 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그 사실의 착오가 있었다 해서 그걸 교정하기 위하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또는 그런 유의 책이 나와도 그 첫 번째 받은 충격, 정말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것처럼 첫 번째 충격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영향력은 깊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전사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큰 터에 그 다음에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그 유명한 한국전쟁의 기원 이것이 나왔어요. 저도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처음 읽으면서
우선 그 공부의 기품에 놀랬고, 그 다음에 그 동원된 자료에 놀랬고, 또 저도 한국 해방 전후사를 공부한다는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 책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자꾸 겹치면서 이제 그 해방 전후사에 대한 인식은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특히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방 전후사를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해방 전후사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저는 엄격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은 어디를 말하는 거고 후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그래서 해방 전후사라고 하면은 대체로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냐, 요거는 제 나름대로 한번 오늘 8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이라고 하면은 예컨대 만일 우리 국내 독립운동에 초점을 둔다면 이제 그 어느 분입니까? 몽양 여운은 선생이 건국 동맹을 조직한 그 시점부터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보고 일제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공식으로 한 그 시점부터를 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국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연합국의 스타린그라드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굳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연합국이 승기를 잡은 것이 확실해진 시점에 어떻습니까? 이든 영국 외상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대통령과 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1943년 가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부터를 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후는 어디까지냐? 후는 보통 그래서 이제 해방 3년사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해방 3년으로부터 6.25 전쟁 발발 직전까지 해방 5년사다. 그 다음엔 또 아니다, 6.25 전쟁 3년을 포함해서 해방 8년사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6.25 전쟁을 마무리한 것은 어떻든 1954년 제네바 회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해방 전후사의 후는 제네바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국제적인 회담만 고려한다면 1943년에서 1954년까지의 11년이 해방 전후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을 바라봄에 있어서 많은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좌파 쪽에서는, 이때 좌파라는 말은 꼭 무슨 빨갱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좌파 우파입니다요. 좌파 쪽에서는 해방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파는 광복이라는 말을 선호해요. 그런데 그래서 북한의 문헌을 보면은 북한의 문헌에서는 광복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8.15 해방 또는 8.15 광복, 이것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장개석 정부를 보면은 일관되게 광복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그건 한문에 대한 해석의 다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광복은 뭘 의미하고 해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한 엄밀한 논문도 한편 나올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아직 그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해방, 그러니까 8.15를 해방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광복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이 논쟁은 차치하고 중요한 논점들만 몇 가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자체의 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연합국의 성전에 의한 것이냐,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제 연합국의 그 성전에 의하여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상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가는 또 어느 쪽으로부터 아주 심한 모욕까지 섞인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지 완전히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민족의 자체 역량을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한국사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사람의 그 발언이다, 이런 비판도 감내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중요한 논점은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하여 쟁취한 것이냐, 민족의 자체적 역량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냐, 아니면 연합국의 성전에 의한 것이냐. 중론은 많은 학자들은 역시 연합국의 성전으로 우리에게는 해방이 주어졌다, 이것이 중론입니다만 여전히 쟁점으로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해방이 연합국의 성전에 의하여 주어졌다면 그 시점을 어디로 봐야 하느냐? 그럼 아무래도 카이로 선언을,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카이로 선언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in due course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미국 국무부가 초안을 잡을 때는 at the most appropriate time, 뭐 대강 이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아주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적절한 때에 이렇게 국무부에서는 초안을 잡았던 것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것을 at the proper moment 이렇게 좀 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처칠은 더 애매모호하게 in due course 이렇게 줄였어요. 근데 이왕 처칠 얘기가 나와서 덧붙입니다만, 사실 처칠은 우리에게 한 것에 비한다면 우리로부터 너무 과찬을 받고 있어요. 처칠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신문이 대접한 걸 보십시오. 그거 처칠 나오면 의뢰 그저 부인 이걸 가지고 그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어 나간 주역으로 처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처칠이 그래서 사람들은 처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그 수상으로서 그 잘 이끌어서 전쟁으로 성전을 이끌고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대.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처칠에 대한 애정은 깊습니다. 근데 처칠이 우리한테 한 걸 보면은 못돼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 없어요. 우선 그 사람은 우선 처칠의 회고록에 방대합니다. 처칠은 그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처칠 회고록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수상 재임기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수상으로 6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6권이에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한 권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한 기록입니까? 기록인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1943년 카이로 회담에 대하여 처칠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처칠은 뭐라고 발언했나, 그걸 알고 싶어서 그 처칠 1943년도분에 해당되는 처칠 회고록을 뒤졌는데 코리아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조선이라고 썼나? 아니, 조선이란 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코리아는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인듀 코스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했느냐? 그러면 그래도 코리아라는 단어는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 이런 표현을 내놨길래 나는 그걸 인듀 코스라고 고쳐달라든가. 하여간
그 카이로 선언에 참여했던 영국의 수상으로서는 실망스럽게 한마디도 코리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권 전체 어디에도 코리아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뒷날 중보판을 하나 냅니다. 짧게 중보판을 낼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코리아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주로 휴전회담에 대한 얘기예요. 또 휴전회담에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처칠은 당시 수상이었는데, 그걸 듣자마자,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국제전화도 드물 때고, 그러니까 루스벨트한테 전보를 보냈잖아요. 그 전보가 뭡니까? 이승만을 어레스트하라. 그래서 군의 그 감금 아래 놔라. Put 승만리 under military custody. 이거 아닙니까? 그만큼 처칠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로서는 처칠을 너무 좋게 수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듀 호수가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거 가지고도 논문들이 몇 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건 정말 영어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문구를 만들어냈는데, 이 인듀 호수가 뭘 말하느냐 하는 논쟁도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논쟁은, 그래 코리아를 이 신탁 통치 아래에 두겠다고 하는 발상, 이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고 이 발상이 적절한 거였느냐 부적절한 것이었느냐, 이런 논쟁이 뒤따라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하고, 그때 코리아의 즉각적인 독립을 허용했더라면 우리의 입장은 훨씬 좋아졌을 것인데, 어떻든 신탁 통치 아래 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또 이제 모스크바 회담이 열리게 되고 뭐 등등 복잡한, 해방 이후 코리아의 여러 복잡한 상황은 바로 신탁 통치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신탁 통치를 구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논리를 둘러싼 논쟁 등은 중요한 쟁점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듯이 이제 북위 38도선에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죠. 그리고 이 분단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냐, 왜 분단을 해야 했던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 역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 얄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정설로 되었죠. 더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승만 박사가 얄타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얄타에서 한국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은 얄타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얄타 밀약설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고, 한때는 우리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그러나 뒷날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얄타 회담의 모든 문서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한반도를 분할한다는 말 자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럼 포스담 회담이다. 얄타 회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열린 포스담 회담에서 결정되었다. 그래서 포스담 회담설이 또 아주 유력했어요. 근데 포스담 회담도 거의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문헌이. 근데 어느 한 구석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건 결국은 이제 일제의 패망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국무부, 해군부, 육군부 3부의 합동조정위원회에서의 건의, 이것을 트루만이 받아들이고 트루만이 이것을 스탈린에게 통보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설이죠. 그러나 그 결정이 잘 된 것이었느냐, 또 그때 사실 미국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어느 한 사람은
39도선을 제시했어요. 만일 39도선으로만 결정되었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은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뭐 등등 이런 논쟁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분할은 바로 그때 와서 논의된 게 아니라 벌써 구한말부터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부터 거론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는 38도선이라는 구체적인 선이 제시된 바는 없었지만 그러나 명나라 쪽에서 이제 한번 발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일본하고의 전쟁을 빨리 끝내자. 끝내려면은 조선반도의 남쪽은 그냥 남쪽이에요. 남쪽은 일본에게 주고 우리는 북쪽만 차지하자. 이런 발상을 명나라의 한 승려가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반도 분할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는 실제로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실제로 40도 선에서 사실상 분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려의 한 장군이 그냥 원나라에 항복을 해버려요. 항복을 하고 원나라가 그 항복을 접수했기 때문에 40도 이상의 우리 조선 땅은 원나라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분할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흔히 38도 선에서의 분할을 얘기할 때는 고종 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일전쟁 때 또 특히 러일전쟁 러일전쟁 때는 구체적으로 39도선 또는 40도선이라는 선까지 제시되었던 것인데 그때 일본이 그걸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일본으로서는 지금 뭐 고려를 다 먹었는데 무슨 반쪽이나 3분의 2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쟁은 그때까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8도선을 둘러싼 논쟁.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북한에서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1945년 12월에 다시 한번 그 4개 항이 결정되고 그 4개 항 가운데 신탁통치가 들어간 것을 중심으로 반탁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히 그때 신탁통치는 부차적인 거다. 그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 4개 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거다.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통일된 임시정부를 4대국이 신탁통치한다는 것. 그것도 5년도 아니고 5년 이내로.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그걸 받아들였던다면 그 분단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에 의한 그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래서 뭐 5년 미만의 기간만 참아냈으면 우리는 분단이 안 되고 통일되는 거였는데 그때 그 이제 보수 우파 세력이 이거를 깨뜨리려고 즉 임시정부가 쓰는 걸 깨뜨리려고 반탁이라고 하는 매우 자극적인 그 신탁통치라고 하는 자극적인 문구 하나를 끄집어내서 반탁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통일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주로 좌파의 논리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논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논쟁, 그것도 매우 중요한 논쟁이고 계속 검토해 볼 만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세울 때 유엔의 결의를 통하여 그래서 가능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걸 가지고는 또 심각한 논쟁이 이미 그때 있었죠. 유엔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우리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해야지 무슨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유엔을 왜 끌어들이느냐. 유엔을 끌어들인다는 발상 자체가 외세 의존이다. 뭐 이런 논쟁. 이것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이 논쟁은 잠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다가 이제 드디어 6.25 전쟁, 이 전쟁의 이름 가지고도 논쟁이 심각합니다. 흔히 이제 영어로는 코리안 워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상당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부족한 점은 많지만 6.25 전쟁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자고 제의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쟁을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미국의 남북전쟁 다 이렇지 어느 날짜를 짚어서 전쟁의 이름을 붙인 예는 없다. 더구나 6.25 전쟁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아주 반대하는 학자들은 바로 그 전쟁은 6월 25일 날 일어난 게 아니다. 이미 그 뿌리는 조선왕조 말기부터 또 아무리 짧게 잡아도 분단되었을 때부터 6.25 전쟁은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발발일을 특정 짓는 것은 이것은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명명을 둘러싼 논쟁 이것도 저는 아주 심각한 논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휴전이 어떻게 성립되었느냐 휴전의 성립을 둘러싼 논쟁 이것도 매우 심각한 논쟁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1951년 6월 7월에 정전협정 회담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그 의제 중에 하나가 포로 석방 문제였어요. 포로 석방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트루만 대통령은 그 석방될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공산권의 포로들은 자기들은 가기가 싫다. 근데 중공군 포로들은 나 중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 포로들은 나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그 돌아갈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짓자. 이거를 제의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의에 대하여 중공이나 북한은 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 석방 문제만 가지고 회담이 한 10개월을 끌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트루만이 그런 제의를 한 것은 휴전 회담을 조속히 매듭 짓고 싶지가 않아서 즉 휴전 협정을 장기화시키고 싶어서 그런 문제를 끌어낼 거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에 충실한 학자들은 그 자유의사를 묻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어서 이러한 논쟁도 아주 중요한 심각한 논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협정에 대한민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 그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전회담에 한국군의 대표가 유엔군 사령관이 수석 대표인 그 팀에 참여를 했지만 막상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서명하지 않은 것이 뒷날 이제 하나의 논란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자. 전환시킴에 있어서 너희는 빠져라 이겁니다. 왜? 너희는 서명을 안 했어 거기에. 그때 서명한 나라는 셋입니다. 그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공군 대표, 북한인민군 대표, 그 다음에 유엔군 대표. 그러니까 3자만으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회담에 나와야지. 너희는 그 서명도 안 하는데 왜 끼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군은 유엔군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도 동의했다는 거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국제회담에는 우리도 참여해야 할 자격이 있다 라고 반론을 합니다만, 북한은 오랫동안 야 너희는 빠져, 너희는 서명도 안 했어, 이렇게 그러한 논리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제네바에서 참전국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제네바 회담은 크게 보아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열렸죠. 하나는 인도차이나 문제, 하나는 코리아 문제였습니다. 근데 코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전쟁에 연관되었던 19개국이 참여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게 결렬돼요. 우선 한국 정부 자체가 이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래 우리는 이런 회담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진 통일에 해달다, 북진 통일인데 무슨 또 회담이냐, 그러나 뭐 국제회담이 열린다니까 우리가 가기는 간다,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지만 어쨌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이 이제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만, 이 결렬된 배경에 대한 논쟁, 이것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정전협정에 담겨있는 규정의 하나, 즉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열렸던 제네바 회담에서 다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역사상 정전협정이 이렇게 오래간 예가 없습니다. 이제 3년 지나면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전협정, 세계 역사상 정전협정의 역사에서 가장 긴 협정이 우리 조선 정전협정, 한국 정전협정이에요. 이것 자체가 남북관계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쉽게 안 풀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정전협정도 평화협정으로 안 바뀝니다. 회담을 해봐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전후사의 국제정치사적 재조정인데, 역시 저는 우리 한반도 문제, 해방전후사에 개입되어 있는 성격은 우리 국내 정치사적 요인보다는 국제정치사적 요인이 훨씬 크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해방전후사의 시기에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국제회담이 적어도 6개가 열렸습니다. 자, 카이로 회담, 포스탄 회담, 그 다음에 모스크바 회담, 그 다음에 뭡니까요? 정전 회담, 또 제네바 회담, 정부에서 6개가 열렸다는 것. 그 자체.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의 도발을 위해서 김일성이 모택동을 찾아가서 회담하고, 스탈린을 찾아가서 회담하고, 뭐 이런 것 등등까지 포함하면 확실히 해방전후사는 국내 정치사적인 요인도 중요했지만 국제 정치사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했다, 이렇게 매듭 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반도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성격, 이것이 매우 크며, 역시 한반도는 여전히 국제정치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문제의 장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국제정치적 요인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중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으로 오늘 제 발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